여기서 내가 방귀 좀 낀다 하면 이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실제로 장 건강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려 해도 우리가 방귀를 잘 껴야 한다는군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방귀 낀다는 건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참게 되는데 사실 참으면 그 장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방귀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정상적인 활동인데요. 우리 몸에는 보통 이제 200ml 정도의 가스가 소장과 대장에 걸쳐서 분포하게 되는데 그보다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방귀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방귀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유황 성분이라든지 암모니아 그런 것 성분들이 이제 냄새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귀를 너무 오래 참으면 장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방귀 안에도 이제 발암 물질 성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귀를 참으면 이제 우리 장 소화도 안 되고 이제 배도 불편하고 이제 하지만 또 발암 물질 성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배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방귀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요. 실제 대장 건강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종류도 문제지만은 대장 속에 음식물이 쌓이고 부패해서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영양분을 잘 빼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잘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보내게 하는 게 대장의 역할인데 이런 여러분의 몸속의 청소 대장입니다.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영 안 먹어주니까 화장실 가기가 좀 힘이 들고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장에 안 좋지 않을까요? 뭐 회식도 잦은 편이고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이제 평소에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서 건강 걱정이 대장 쪽이 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짧게 먹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그러면 변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대장이 맵고 작고 자극적인 음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싱겁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뭐 안 좋다 하지. 고기나 짠 음식 등 대부분 음식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소화기계다 보니까 먹는 것을 주의한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네. 높은 것 같습니다.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 고기 예찬가입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좀 줄여볼까 하는데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고기를 전혀 안 먹어야 될까요? 이게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다 그래요. 네. 자, 고기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식생활에서 고기를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또 건강 유지에 또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단은 하루에 100g 정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750g보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생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적게 드시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붉은색 고기를 조리하실 때 우리가 직접 불에 구우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이 타면서 또 발암물질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암물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니까요. 가급적 조리를 하실 때는 이제 삶아 드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그 발암물질이 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암연구소에서는 2015년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세지 같은 경우 그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2분간이나 3분간 데쳐서 먼저 이렇게 첨가물을 제거한 다음에 네.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기 양을 줄이고 드시려면 또 수육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변을 볼 때마다 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면 영 뒤끝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혈변은 아닌데 검은색 변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혹시 대장암이 아닐까 걱정스러운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건강한 변이라고 하면 네. 뭔가 바나나 모양의 색깔도 좀 황금색 예뻐야 되는데 네. 검은 변이 나오면은 사실 걱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암 의심해 봐야 합니까? 네, 검은색 변은 일단 보시면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검은색 변은 주로 이제 위장관계 중에서도 상부 위장관, 그러니까 즉 위라든지 십이장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색깔이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위나든지 십이장 쪽에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민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혈변, 붉은색 변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부위, 항문이라든지 항문 위에 있는 직장, 또 그 위에 있는 대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붉은색 변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20살이 좀 넘었는데 얼마 전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크론병이 치료하기도 어렵지만 혹시나 암의 위험이 있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크론병 잘못하면 암이 될 수도 있나요? 입에서 항문까지 그리고 소화기계 전체에 걸쳐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크론병. 네. 이게 최근 젊은 층에서 맞아요. 발병률이 높다 그래요. 네. 이게 암과의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론병은 이제 지속적으로 장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점막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10년 이상 크론병 진단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서 암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약촌 상담실 통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대장 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장 소장하면은 그냥 소화 배설 기관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몸의 70%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장은 우리 배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길이는 약 150cm 정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기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영양분들은 소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대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지방산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건데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오는 대변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물기가 많은 이제 변들이 대장을 통과하게 되면서 물기가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게 되겠고 마지막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변의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변을 이제 저장했다가 우리가 대변 보고 싶은 느낌이 이제 들면 배출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장은 또 부위별로 암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직장하고 직장 바로 위에 있는 이게 S결장 또는 구불결장이라 하는데 이 부위가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맹장이라든지 상행결장 같은 우리 몸에서 배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대장에서 그 다음으로 암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대장의 길이가 150cm라 상당히 많이 길군요.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최근에 주변에서 이게 발병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대장암 발병률 실제 어느 정도 됩니까? 2016년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료입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약 2만 8천 명의 새로운 대장암 환자가 이제 진단되어 발생하였고요. 그 대장암은 이제 전체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서도 대장암은 이제 위암이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별로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 폐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차지하게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이어서 이제 대장암이 3위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장암은 또 남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암 발생률 추이를 보시면 다양스럽게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이제 커지고 하면서 미리 이제 암 검진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특히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셔서 대장암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대장 용종을 미리 많이 제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식생활도 많이 좀 건강한 식생활로 많이 바뀌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종별로 또 사망자를 또 보시면 대장암은 또 이게 사망률에서 폐암, 간암에 이어서 또 3위로 사망률이 높은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그만큼 좀 무서운 암이긴 한데 대장암의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생존율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93년도에는 54.8%였다가 최근에는 75.9%로 굉장히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또 이렇게 우리가 사기암이라 하는 전이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많이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약이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30개월 이상의 생존율을 또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 성적이 좋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아예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뭐 가족력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당연히 좀 유전 같은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키가 크면은 대장 길이가 길어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진짜입니까? 네, 그 한 보고 연구에서 이렇게 키가 큰 여성 같은 경우에 키가 작은 여성에 비해서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같은 여러 가지 또 대장암도 포함해서 여러 암이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전성 대장암에 있어서 유전적인 경향은 이제 5에서 한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은 좀 적긴 합니다. 네.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네요. 큰 키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대장암 발병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대장암의 발병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딱히 한 가지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시면 이제 50세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드시면 대장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보통 이제 50세 이상,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대장암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제 크론병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암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데요. 대장암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전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15%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을 가지신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 그 자녀가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한 2배, 3배 좀 증가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가족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종성 용종이라 하는데요. 이 용종이 이제 대장에 생긴 볼록한 그런 덩어리들을 다 용종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또 우리가 식생활적인 면인데요.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또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장암이 위험이 좀 더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뚱뚱한 사람이 다 대장암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좀 이렇게 무조건 살쪘다고 대장암 걸린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만일수록 대장암 위험이 좀 더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과다하게 음주하는 경우도 역시나 우리가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술을 이제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가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시는 분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1.1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붉은색 고기라든지 가공육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대장암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대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이게 보니까 약물하고 대장암의 관계가 그 전문가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항생제하고 아스피린이 대장암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그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남용하면 이제 위험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 먹는 항생제를 이제 처방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항생제를 드시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먹는 항생제를 이제 드셨던 분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좀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괜히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었고요, 연구에서. 네.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면 대장암의 씨앗이랄 수 있는 대장 용종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굳이 건강하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도 이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드시거나 하신 경우에 또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이제 위장관계 쪽에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소년원 재소자가 40kg 가까이 살이 빠졌음에도 증상을 방치해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살이 빠진 것은 건강에 이상 증세를 나타내지만은 네. 대장암과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장암의 증상, 일반들이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장암은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대장암이 증상이라 하면 이제 오른쪽 대장암, 왼쪽 대장암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가 오른쪽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장 자체가 직경이 대장에서 좀 가장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커져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른쪽 대장암인 경우에는 배에서 이렇게 뭔가 만져진다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장의 암이 커지면서 거기서 계속 비정상적인 출혈이 생겨서 이제 빈혈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니까 덩어리가 커져서 결국은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시고요. 왼쪽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짧고 항문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대장암의 크기가 엄청 커지기 전에 미리 환자들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환자들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이제 대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리고 암이 커지면서 이게 대장의 직경이 쭉 작으니까 이게 대장 안에서 이렇게 변이라든지 가스가 통과가 잘 안 돼서 배에 가스가 잘 찬다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장이 심한 경우에는 장이 막혀서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문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이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보통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장암이 조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계속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 오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된 대장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정운경 교수가 말하는 건강 비법 그 첫 번째. 기름진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가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대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대변 보기가 수월해지고 그래서 대변을 자주 이렇게 배출함으로써 우리가 변이 이제 대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그런 이제 독성 이렇게 장 점막에 나쁜 그런 성분들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어서 저는 특히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 편이고 수시로 또 채소를 찾아서 또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골고루 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대장암 예방에 좋은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 뒤 체력 단련실로 향한 정운경 교수. 정 교수의 두 번째 건강 비법은 바로 꾸준한 체력 관리다. 평소에 제가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응급수술도 많고 또 불규칙적인 그런 시간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일단 평소에는 자주 걸어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해서 한 30분 정도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몸도 개운해지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체중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몸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비법입니다. 그리고 등산이라든지 수영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에 따라서 이 암 치료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발견하고 떼내는 치료였다면 지금은 검진과 예방에 이어서 수술 후에도 이 의료진과 계속 관리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수술을 하는 것이 이게 대장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수술 후에 또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배변 활동이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 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직장암이 있으셨고 그래서 직장암 수술 전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습니다. 암 때문에 늦게 발견된 경우인데요. 다행히 이제 수술이 다행히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살이 좀 붙었습니다. 붙고 한데 문제는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는 직장의 상당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 횟수도 작고 대변 물음변을 좀 자주 보고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랑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이제 대변 횟수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모양 같은 거를 계속 상담받으면서 적절한 약을 사용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대변 횟수도 좀 줄고 이제 생활하기도 좀 더 훨씬 나아지고 그래서 어디 장거리 여행 가는 것도 좀 수월해지고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중년 이후가 되면은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는데요. 네. 내시경 받으면서 용종을 떼어놨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네. 저도 떼어냈지만 주변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검사 중에 받는 김에 떼어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장암에 있어서 아주 큰 예방이 되는 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대장암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대장 용종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대장암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서 대장 깊숙이 이제 삽입한 다음에 쭉 나오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용종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다 용종이라 하는데 용종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45세, 80세라고 되어 있긴 한데 네. 보통 50세 이상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대장 내시경이 이제 조금 비용이라든지 그런 시간상 문제도 있고 의료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처음에는 이제 분별 자면 검사라 해서 대변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지 이제 배변 채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되겠고 거기서 만약에 피가 출혈에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대장 내시경을 이제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내후년이죠. 2021년이 되면은 그 대장 내시경 검사가 국가 암 검진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지금 그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40살이 넘으면은 2년에 한 번 꼴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입니다. 괜찮은 건가요? 대장 점막이 이상이 생겨서 대장암까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게 보통 기간이 5년, 10년 정도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만약 대장 안에 용종이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 대장 내시경을 5년 뒤에 해도 이제 그 사이에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5년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증상을 눈치챌 정도가 됐다면 이미 심각한 맞아요. 상태라고 그게 무서운 하더라고요. 거잖아요. 그게 대장암인데 네. 암의 위치와 심각도에 따라서 치료 과정 이것도 좀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병기가 이렇게 0기에서부터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대장암이 처음 발생하는 부위는 여기 이 사진, 이 그림은 이제 대장벽을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모습인데요. 네. 여기가 점막입니다. 점막에서 이제 세포 이상이 생겨서 이제 암이 되겠고 그 암이 점점점 바깥쪽으로 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대장 점막에 국한된 경우에는 0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조금씩 더 진행되게 돼서 1기, 2기가 되고 이거 주변에 림프절 이렇게 림프절이라는데 우리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네.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로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3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더 진행돼서
다른 장기, 주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폐라든지 간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4기가 되겠습니다. 대장암 치료에서는 이제 크게 나누면 수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아는 그 항암 치료라는 항암 항용요법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암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결장암 대장 중에서도 결장하고 직장의 수술 치료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병원 오셔서 검사상에서 1기에서 3기로 이렇게 진단된 경우에서는 수술을 먼저 하게 되겠고, 그 수술에서 잘라낸 대장 조직을 우리가 병리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몇 기인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기 일부라든지 또 3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항용요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암 전이가 있는 4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항용요법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직장암은 결장암 치료와 달리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여기 보시면 포함되게 되는데요. 네. 1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게 되겠고, 2기, 3기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전에 먼저 항암 항용요법이랑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후에 또 다시 검사를 한 다음에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수술을 하게 되겠고, 수술 후에 2기라든지 3기로 나오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결장암과 비슷하게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다음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근치적과 고식적의 저 차이는 뭔가요? 근치적이란 말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암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고식적이란 말은 이제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장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런 증상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직장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직장암이 또 무서운 게 암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제2차 수술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암 어떤가요? 네, 직장 같은 경우에 이게 항문에서 거리가 또 중요한데요. 네. 항문에서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대장하고 항문 가까이 있는 직장하고 연결해 있는 부위가 장문합 부위라 하는데, 거기가 잘 붙지 않고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5% 정도에서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남자 환자인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그런 위험성이 증가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보다 이렇게 골반이 좁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수술 난이도도 높고,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문합 부위가 잘 안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도 그렇게 수술 부위가 장문합 부위가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문합 부위가 셀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소장 끝 부분인 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변이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누라고 합니다. 장누라 하는데, 흔히 알듯이 배변 주머니를 차고 네. 있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그다음에 다시 넣는 보건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역시 수술 아니겠습니까? 먼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걸로 정밀하게 수술을 하는데, 어떤 수술로 대장암을 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대장암 수술할 때는 이제 배를 절개하는 이제 크게 여는 이제 개복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우리 몸에 이제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 가지고 병 안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화면이 확대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수술이 정밀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에 난 상처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술용 로봇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제 같이 지금 수술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로봇 수술에 들어가는 팔인 복강경 수술 같이 똑같이 이제 작은 상처를 통해서 배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 기구는 직선 운동만 가능한데, 수술용 로봇의 팔은 끝에 보시면 여기 손목 부위가 사람 손목 같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 또 이렇게 수술 상처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한 개, 필요하면 한 개 더 추가해서 이렇게 상처를 최소화해서 수술하는 로봇 수술을 하는 단일공 로봇 대장암 수술도 저희가 또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환자가 회복이 좀 더 빠르고 상처도 나중에 흉터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대장암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대장 일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를 먹었고 또 변의 양상이 어땠고 이런 거를 꼬박꼬박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술을 받고 나서 그만 치료가 잘 되었어도 자칫 잘못하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요. 보통 저희가 수술 후에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병원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건치적 수술, 암을 다 제거해 수술을 하더라도 20에서 50%에서 재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재발한 환자들 보니까 70에서 80%가 수술 후 2년 안에 많이 재발했고 네. 이제 90%가 4년 이내에 재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5년 이후로는 재발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서 검사 받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 받으시는 이제 그 간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수술 후에 처음에는 3개월마다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받고요. 그 2년 동안 재발이 없었다. 그러면 6개월마다 병원을 이제 오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시면 하는 검사가 두 번째 보시면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병원 오실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하는 경우에는 이 종양 표지자 CEA라 하는데요. 이 수치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증가되면 우리가 피 검사만으로도 이게 재발을 했다, 전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음 검사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CT, 흔히 아는 CT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 하는데요. 보통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렇게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또 병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최소 1년에 한 번은 CT를 찍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1년 그리고 5년째 이렇게 내시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혹시 그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있었거나 또 용종의 그 성격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검사할지는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검진을 먼저 해보고 또 수술 후에는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정복을 위해서 의료계에서는 최근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관심 가져야 할 새로운 지식들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연구돼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대장하고 왼쪽 대장암이 약간 치료 성적이 참 차이 난다는 거 하고 네. 장내 세균하고 대장암의 관계입니다. 먼저 보실 것이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대장암 비교한 연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 대장암보다 생존율이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대장하고 왼쪽 대장은 우리가 몸에서 엄마 뱃속에서 발생할 때부터 이게 발생 부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대장이라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요, 약간. 그리고 이게 오른쪽 대장이 왜 더 성적이 안 좋으냐 보면 이제 오른쪽 대장암에서 왼쪽 대장암보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네. 돼 있는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렇게 앞으로 치료 성적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 대장암 생존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오른쪽 대장암 환자에서 지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전적 취약성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장 내시경에 보시면 납작한 용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납작한 용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발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에는 이게 주름도 많고 주름 사이에 골이 깊어가지고 납작한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에서 발견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점점 자라서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오른쪽에서 대장에서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대장이 이제 직경이 넓기 때문에 이게 암이 생기더라도 정상이 생기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생겨서 병원 와셔서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또 오른쪽 대장암이 더 안 좋은 걸로 지금 또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장내 세균인데요.
우리 몸에는 보통 우리 장에는 보통 100조 또 많게는 400조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종류도 수천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장내 세균도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는데 이 이로운 균하고 해로운 균 사이에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그 식습관이 불규칙적이고 그러니까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장내에 있는 세균들의 이렇게 조성이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변비를 일으킨다든지 또 방귀 냄새가 심하다든지 그리고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를 장 트러블을 하죠. 그런 네. 것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장내 세균은 최근에는 또 여러 연구에서 많은 질환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치매 또 자폐증 같은 것도 장내 세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물론 대장암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의 미생물들이 이제 서로 공존하고 균형이 안 잡힌 상태가 되면 몸에 이제 면역 조절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겠고 이 염증을 계속 있다 보면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이 대장암 발생과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게 돼 있고 그리고 비만이 하거나 균형이 안 잡힌 식사를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드신다든지 한쪽 과다하게 뭐 지방이라든지 그런 칼로리 높은 음식만 과다하게 섭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장 점막에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암이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이 이게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산물들이 장의 이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대장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요. 면역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또 이렇게 약제를 드신 분 중 일부 중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는 혹시나 필요한 경우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몸속에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야지만 몸이 깨끗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암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족 모두가 좀 장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건강한 습관을 갖추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규칙적인 식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겠고 우리 과도한 열량을 가진 식품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붉은색 고기도 섭취량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적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네. 그 칼로리도 높고 또 술도 대장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시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혼자 하면 안 되고 또 가족과 서로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서로 이렇게 힘을 좀 응원하면서 네. 같이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떼어내는데 용종을 떼어내다가 장에 천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럴 때 이게 대장암으로 번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천공될 확률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0명에 1명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그 단순히 천공이 됐다 해서 대장암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대장암이 섞여 있는 용종을 절제하다가 대장이 터진 경우에는 이게 대장암 세포 일부가 복강 안으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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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종 떼어내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많은 여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사실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변비, 이거는 대장암 어떻습니까?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변비 자체가 대장암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대변이라는 것이 몸에 있는 필요 없는 찌꺼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유해 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장 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는 장 점막에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대변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유산균도 잘 안 듣고 물을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되고 정말 고질적인 변비를 호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식품 중에도 배변 활동을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과다하게 한 가지만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단순히 식생활로 해결 안 되는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믹스 커피를 하는데요. 네. 열량이 많은 커피를 드시면 아무래도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장암 위험성이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이렇게 당분이 없는 커피는 오히려 대장에 오히려 좋은 것도 있다, 좋은 점도 있다고 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믹스가 더 맛있는데 맛있는 건 다 안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대장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대장암 예방 때문에 먹을 게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많으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음식을 계속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뭐 시금치, 브로콜리 너무 좋은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녹황색 채소들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식탁에 자주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생각했다 큰일 날 수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장학문외과 정운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